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접근 지정과 인라인 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접근 지정자는 이전에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안에 프라이빗 아니더라도 퍼블릭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접근 지정자는 멤버에 대해서 세 가지 접근을 지정하는데요. private, public, protected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지정자는 객체지향 개념의 캡슐화부터 출발점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객체지향 개념에서 주요 속성, 특성인 캡슐화를 우리가 공부하고 왔었는데 그 캡슐화의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캡슐로 쌓여 있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즉 객체의 내부를 보완하기 위함인데요. C++에서 객체의 캡슐화 전략을 본다면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 멤버, 즉 변수죠. 이 변수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캡슐화 전략을 쓰고 있고요. 중요한 멤버는 다른 클래스나 다른 객체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캡슐화 전략을 취합니다. 또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외부 멤버는 일부 멤버를 외부에 접근도 할 필요가 있을 때, 즉 객체는 서로 클래스든 객체든 단독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는 서로 통신을 하면서 전체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 보호 차원에서 다 보호를 하고, 이게 보안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 일부는 외부에 노출시킬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노출시키면 안 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되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서 일부는 접근 허용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캡슐화 전략에 필요한 것들이 이 접근 지정자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내포하고 있는 그 뜻처럼 개인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참조를 못하게 동일한 클래스 안에서만 그 멤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멤버의 값을 조회한다거나 멤버의 값을 설정한다거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이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지정자가 되겠습니다. 퍼블릭이라는 접근 지정자는 모든 외부 객체로부터 접근을 허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클래스의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에서도 이 퍼블릭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멤버에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호출할 수도 있고요. 멤버 변수를 다른 걸로 설정을 한다거나 멤버 변수를 조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약간 절충한 것이 프로텍티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로텍티드는 일단 보호란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단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하고 본인의 클래스 안에서만 그 접근을 허용하는 것, 이게 프로텍티드입니다. 클래스 선언할 때 오른쪽에 있는 코드처럼 클래스 이름이 나오고 집합기 열고 선언부가 있겠죠. 선언부에서 private 콜론 하고 멤버를 선언하면 되고요. 또는 public 콜론 또는 protected 콜론 하고 그 각각 아래에 해당된 접근을 따르는 멤버들을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 지정은 중복 사용이 가능한데요. 왼쪽에 코드를 보자면 private 하고
프라이빗의 멤버를 선언한 게 보이죠. 그리고 퍼블릭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프라이빗을 멤버를 선언하고 있죠. 상단에서 프라이빗을 한번 했는데 다시 프라이빗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 살펴보면 프라이빗하고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프라이빗을 다시 중복돼서 함수, 멤버 함수 선언하는 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폴트라는 의미를 보겠는데요. 아무런 접근자가 적혀 있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캡슐화 전략을 하는지, 그것 또한 자 보시면 클래스 서클 들어가서 바로 int radius가 나옵니다. 이 int radius에는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가 써 있지 않죠. 이러한 경우에 이 레디어스는 어떤 보호 전략을 가지느냐, 그게 바로 디폴트 접근 지정인데요.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명시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지정자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코드처럼 프라이빗하고 int radius 이렇게 생성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코드,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을 써주지 않을 경우에는 프라이빗이다. 왜냐하면 객체 지향 개념의 캡슐화의 원래 개념은 외부로부터의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상세한 명시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본연의 목적으로 프라이빗이 되는 것이죠. 멤버 변수의 경우에 프라이빗 지정이 바람직하다. 일부러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감춰놓고 그 멤버 변수에 외부에서의 접근을 허용하고 싶을 때는 그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시고 그 함수를 퍼블릭으로 놓으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예제를 보면 퍼블릭 안에 멤버 변수도 들어있고 생성자 있습니다. 그리고 get area라는 함수도 퍼블릭에 있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선언들이 되어 있는데요. 서클이라는 서클 두 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생성자예요. 이 생성자에서 각각 레디어스는 1 하면서 멤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같은 클래스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멤버에 접근해서 나쁜 사례는 이렇게 객체가 생성됐을 때를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메인 함수 안에서 서클 와플이 만들어지고 와플.radius하고 바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특정 퍼블릭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매개체로 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멤버 변수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멤버 변수를 운영하는 사례 중에서 나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냐면 이렇게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보호를 받는 게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디어스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된다면 이 내부에서 서클 안에 있는 서클 함수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그러나 다른 함수, 자, 메인 함수에서 서클을 만들고 이 와플 만들어진 그 객체에서 레디어스를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이 레디어스 값에 어떤 다른 값을 설정하거나 값을 조회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메소드를, 즉 그런 기능을 가지는 함수를
선언해 놓고 그 함수를 통해서 적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 캡슐화 보호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생성자는 외부 객체가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으로 호출하는 함수죠. 그래서 외부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즉 외부라는 말에 중점을 두면 클래스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생성자는 퍼블릭으로 선언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객체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생성자를 호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식 클래스에서만 호출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내부에서만 생성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로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퍼블릭이 아니면 에러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객체 생성을 그 생성자를 통해서 못하게 하고 싶다면 그러한 생성자는 프라이빗으로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에서만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면 프로텍티드로 선언하면 되겠죠.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제 보면 지금 클래스에서 private access error라는 이름의 클래스입니다. 이게 클래스 이름 자체가 private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클래스 안에는 private과 public 부분이 있는데요. private에서는 a라는 인트형 변수, 그리고 f라는 함수, 그리고 private access error라는 함수가 private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그 b라는 인트형 변수와 private access error,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는 그러한 함수죠. 위에 private에는 매개 변수가 없는 동일한 함수가 있어요. 퍼블릭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라는 함수가 퍼블릭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들을 각각 이제 구현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실제 private access error라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즉 땡땡땡땡 영역 그 안에 있는 실제 함수들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private access error와 private access error인데 매개 변수가 있고 없고, 그리고 f 함수, 그리고 g 함수가 그것인데요. 이 안에서 뭐 a는 1, b는 1을 접근하고 있네요. 자,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는 private, b는 public이죠. 그래서 b는 항상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1로 세팅도 가능하죠. 자, a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같은 클래스에 있잖아요. 여기서 프라이빗 액세스 에러라는 것이 지금 이 안에서 기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클래스 안에 있으면 A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액세스 에러 매개 변수 있는 것 또한 매개 변수 없는 거나 동일하겠죠. 그래서 A의 X를 대입하는 거라든지 B의 X를 대입하는 거, 이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 함수 경우에 보겠습니다. 자, F 함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 안에서 A와 B 값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A는 같은 공간에 바로 선언되어 있고 B는 퍼블릭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접근이 가능한 거고, A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영역에서 있죠. 그래서 이 또한 가능합니다. 자, private access error 이번에는 G 함수는 지금 퍼블릭이죠. 이 안에서 A와 B는 같은 바로 윗부분, 그 다음에 그리고 B는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A 같은 경우를 고려해 줘야 되는데 A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지만 G 함수가 있는 것과 같은 클래스죠. 그래서 A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1번부터 8번까지 에러는 없다고 봐야겠고요.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private access error 타입으로 오브젝트 A가 만들어졌네요. 뭐 이거는 자, 오브젝트 A가 만들어지는데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요. 앞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생긴 그 프라이빗의 아래쪽이 세 번째 있는 거, 이게 생성자가 되겠고요. 또 여기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생긴 퍼블릭 중간에 있는 거, 이것도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각각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의 케이스인데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프라이빗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 객체 만들 때 호출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9번이 에러가 발생하겠네요. 자, 프라이빗 액세스 에러 타입으로 객체를 만드는데 매개 변수 B를 주고 만듭니다. 자, 이러한 생성자는 퍼블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obj b.a A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외부 객체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에러가 난 것이 되겠네요. 자, obj b.p 어떤 오브젝트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멤버 변수를 보는 겁니다. 멤버 변수 A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프라이빗이고, 멤버 변수 B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이잖아요. 그래서 OBJ-B는 이거는 에러가 나지 않고요. OBJ-A가 에러가 나서 11번도 에러가 나겠네요. OBJ-B.F 이 F 함수 또한 OBJ-B냐 OBJ-A냐 OBJ-A든 OBJ-B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F 함수를 호출하느냐 G 함수를 호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F 함수는 앞에서 보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객체가 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3번도 에러가 발생하겠네요. 그리고 G 함수는 퍼블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9, 11, 13이 되겠고요. 각각 9번에서는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어 있는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에러가 발생한 거고, 11번은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멤버에 접근하려다가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13번 또한 프라이빗으로 접근 지정자가 되어 있는, 즉 보호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에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생성자도 프라이빗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경우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그 안에서만 하나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방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nline 함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inline 함수가 등장하게 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수 호출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함수를 호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자, 비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나 그리고 그 메모리를 차지하거나 이게 다 비용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함수가 호출될 때는 내가 이름을 갖다 쓰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호출돼서 실행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함수를 호출하면 다시 돌아올 리턴 주소를 저장하는 것부터 해서 CPU에 레지스터 값을 저장하거나 함수의 매개 변수를 스택에 저장하고, 그리고 함수의 리턴 값을 임시 저장소에 저장했다가 저장한 레지스터 값으로 CPU에 복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갈 주소를 알아내서 리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하는데 들어가는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 함수를 이런 단계들을 다 감안하면서
함수를 호출했는데 기능이 굉장히 짧을 경우, 즉 그 함수의 기능을 바라보고 호출했는데요. 그 함수의 기능이 1만큼의 실행 시간을 갖는다고 했을 때 함수를 호출하는 데 드는 그 단계별 처리가 10만큼이 든다면 그러면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함수를 간단한 함수, 즉 명령이 하나밖에 없다거나 이런 함수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호출하게 되면 이 호출하는 데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더 커지겠죠.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함수 호출에 따른 오버헤드가 심각한 경우인데요. 이 예제에는 오드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받아들여서 이 2로 나눈 나머지를 리턴하는 그러한 함수인데요. 이 메인 함수에서 이 오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폼은 안에서 호출하고 있네요. 자, 폼은 안에서 1부터 1, 10, 100, 1000, 만번, 만까지니까 만번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오드 함수가 지금 이 부분에서 조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그 x가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그 값이 2로 나눈 나머지가 어떤 건지 그 값을 가지고 if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0일 경우 그리고 나머지가 1일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어떤 수는 2로 나누면 이 나머지는 0과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코드에서 0과 1은 수치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논리성을 보게 되면, 즉 논리로 따지게 되면 0은 거짓이 되고 1은 참이 됩니다. 어떤 수를 2로 나눈 값이 1이면 그거는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 1이 나오면 참이 돼서 이 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0이 나오면, 즉 나머지가 0이 나오면 그 수는 짝수가 되는데요. 그렇게 짝수일 경우에 0을 리턴해서 이 if 0이 돼서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 썸에는 홀수만 더해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 부분에서 1이냐 0이냐 그 값을 가지고 서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값을 결정하는, 즉 2%이라는 이 모두 연산을 가진 이 하나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호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00번의 호출이 되고 있으면 이 하나의 연산을 수행하는 그 위해서 각각 그 호출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부담하면서 10,000번까지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0번의 함수 호출에 들어가는 그 오버헤드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오드 함수에서 코드, 이 x% 연산자 2, 이걸 계산하는 시간보다는 이 오드 자체 함수를 호출하는데 따르는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00번을 그 오버헤드가 있는데 그 오버헤드를 10,000번을 반복하다 보니 오버헤드가 더 가중되게 되는 것이죠. 자, inline 함수는 이러한 경우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inline이라고 키워드를 쓰고 시작하는 함수가 inline 함수입니다. inline 함수는 그 매크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inline 함수 확장이란 걸 통해서 좀 더 호출의 개념보다 좀 더 간단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inline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inline 함수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데요. 함수 호출에 따르는 그런 오버헤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컴파일러가 이 처리함에 있어서 그 코드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EX28이 좀 커지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실행 속도와는 영향을 이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행 시간에 관련된 오버헤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라인 함수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C++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아까 실행 시간에 걸리는 오버헤드라는 것은 실행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 호출에 따른 오버헤드를 없애고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라인 함수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주 호출되는 거, 그러니까 자주 호출된다는 것은 그 함수에서 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버헤드가 있다면 자주자주 호출되면 오버헤드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호출되는 짧은 코드일 경우에 이 함수들에 대해서 시간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 인라인 함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또 자세히 볼 것은 짧은 코드라는 건데요. 인라인 함수는 코드가 많은 것을 인라인 함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예제처럼 2% x% 연산자 2 이것처럼 한 문장만 있는 경우의 것을 인라인 함수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C++에서는 짧은 코드의 멤버 함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 함수의 주요 목적은 실행 속도 향상이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예제를 인라인 함수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인라인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키워드 인라인을 함수 제일 앞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인라인 int 함수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가 인라인 함수를 코드를 확장합니다. 즉 이런 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 함수가 불러질 곳, 그곳이 지금 여기 이 부분이었잖아요. 앞에 그 안 좋은 사례에서 그 예제에서 이 부분에 함수가 들어있었는데 그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즉 함수를 명시하지 않고 함수에서 수행할 명령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요, 먼저 인라인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리고 확장된 C++ 소스 파일을 컴파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인라인 함수가 확장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라인의 제약사항을 보자면 인라인은 컴파일러에게 주는 요구 메시지, 그리고 컴파일러가 판단하여 인라인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거고, 리커전이라든지 굉장히 긴 함수라든지 스태틱 변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라인 함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커전이라는 것은 순환 함수라고 그래서 함수 안에서 본인의 함수를 또 호출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라인 함수를 쓰지 않고, 또 내용이 짧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긴 함수의 경우도 인라인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인라인 함수의 장단점을 적어보면, 장점은 함수의 호출에 들어간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빨라진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인라인 함수 코드의 삽입, 즉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컴파일러가 그 함수 내용을 호출하지 않고 간단한 문장을 호출될 부분에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컴파일된 전체 코드가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뭐 통계적으로는 최대 30%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짧은 코드의 함수를 인라인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 인라인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클래스 선언부에 구현된 멤버 함수인데요. 인라인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고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라인 처리가 되고 생성자도 포함하면서 모든 함수가 자동으로 인라인 함수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예제를 보면 인라인 빨갛게 앞에 접두사처럼 써놨는데요. 인라인 멤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라인하고 더블하고 계속 이어졌는데 잘렸네요. 이거를 칸을 좀 키워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수정을 하면 항상 수정하는데 또 기억을 못해서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인라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키워드를 명시한 서클 클래스 내부의 서클 생성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인라인으로 명시된 서클 클래스 내 getArea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자동 인라인 함수로 처리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퍼블릭하고 서클하고 레디어스 1. 자, 여기는 지금 그 생성자가 선언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동으로 레디어스 1을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일 경우에는 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일 경우에 제가 인라인 함수 처리했잖아요. 저 보면은 지금 서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생성자가 두 개 있는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만 지금 인라인이라고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만 자동 인라인 함수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인라인 안에서 하는 것이 레디어스는 1을 넣어주는 것을 그 생성자가 담당했었는데요. 그 담당한 것을 코드에다가 여기 인라인 말고 선언부에 있는 그 안에서 직접 이렇게 넣어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매개 변수가 있는 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라인 써 있는 것이 getArea잖아요. 자, getArea도 자동 인라인 함수로 만들어주면, 이 안에 수식이 여기다가 들어가죠. 이 부분은 지금 선언부입니다. 실행부에 있는 그 코드가 아니라 지금 선언부잖아요. 선언부에서 내용을 이렇게 확장시켜 줍니다. 이게 자동 인라인 함수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체크타임에서 인라인 함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볼까요?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감소하겠죠? 자, 근데 실행 속도가 증가한다. 이 말은 속도가 좋아진다는 뜻으로 한국말은 알아들어야겠습니다. 실행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좋은 것이죠. 이건 맞고요. 자,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면 컴파일된 프로그램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실행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우리가 호출이 아니라 그 내용을 코드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확장시켜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된 프로그램의 크기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크기가 줄어드는 게 잘못됐네요. 컴파일러는 인라인으로 선언된 모든 함수를 인라인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어느 경우에 리커전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를 따져서 컴파일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생성자도 자동 인라인 함수로 만들 수 있다. 바로 앞에 전에 예제에 봤던 것이 그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자동 인라인 함수로 처리한 경우를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따라서 답안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호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 문장을 가지는 함수는 호출을 하지 않고 아예 그 관련된 코드를 확장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갔다. 이게 인라인 함수란 것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접근 지정자를 보셨습니다. 자, 접근 지정자는 세 가지 있었습니다. private, public, protected. 이거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하는지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복 접근 지정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디폴트는 프라이빗이라는 거,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생성자는 퍼블릭으로 만드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멤버의 외부에서 접근하면 오류가 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